밤은 깊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강지훈의 저택을 비껴가는 듯했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그의 성체는 방금벽 너머로 도시의 소란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어떤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원시적인 자연의 분노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장마철의 끝을 알리는 폭풍우는 맹렬했다. 열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정원에 잘 가꾸어진 나무들이 유령처럼 하얗게 질린 모습을 드러냈다. 지우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그저 무심히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금융시장의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이 숫자들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로 수천억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이 서재는 그의 왕국이자 감옥이었다.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검은색과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공간.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있었지만 그 질서는 살아있는 온기 대신 죽음의 정적을 닮아 있었다. 유일한 색채는 책상 한편에 놓인 작은 액자에서 나왔다. 액자 속에는 10여 년 전,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한 여인과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딸이었다. 지훈의 시선이 액자에 닿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이는 듯 다했다. 그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바로 그때였다. 폭풍우의 광란을 뚫고 아주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소리이거나 길고양이가 내는 날카로운 소리일 거라 생각했다. 그는 무시하려 애쓰며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넘겼다. 하지만 소리는 끈질겼다. 마치 바늘처럼 그의 고요한 세계를 콕콕 찔러댔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절박함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 침입한 이 불청객이 불쾌했다. 그는 클래식 음악에 볼륨을 높였다. 바그너의 장엄한 선율이 서재를 가득 채웠지만 그 틈을 비집고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이제는 더 명확해졌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이 저택 안에서 결코 들릴 리 없는 소리였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경질적인 움직임이었다. 이 성가신 환청의 근원을 찾아내 없애버려야 했다. 그는 묵직한 디자이너 브랜드의 손전등을 집어들고 서재를 나섰다. 복도는 갤러리처럼 넓고 어두웠으며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공허하게 울렸다. 울음소리는 차고 쪽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의 취미이자 부의 상징인 최고급 슈퍼카들이 잠들어 있는 공간. 그는 단 한 번도 그곳에서 기계음 외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지만 그는 애써 무시하며 묵직한 차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문 인식 센서에 엄지를 대자 육중한 방음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순간 차고 안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울음소리가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그를 덮쳤다. 바람과 빗줄기가 안으로 들이쳤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손전등의 강렬한 빗줄기가 어둠을 갈랐다. 번쩍이는 페라리의 붉은색, 람보르기니의 날렵한 곡선, 롤스로이스의 육중한 위엄이 차례로 빛을 받았다. 그리고 빛이 차고의 가장 구석진 곳,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공간에 닿았을 때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자동차 부품이나 정비 도구 대신 낯선 바구니 5개가 놓여 있었다. 젖은 담요로 어설프게 덮인 바구니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처럼 보였다. 울음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현실 감각이 사라지고 마치 악몽을 꾸는 듯 했다. 바구니 앞에 멈춰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 빛을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광경을. 각각의 바구니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기들이 누워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붉어진 작은 얼굴. 세상을 향해 터뜨리는 필사적인 울음. 5개의 작은 생명. 그의 뇌는 눈앞의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어떻게, 왜, 누가... 그때 그의 시선이 바구니 중 하나에 조심스럽게 놓인 하얀 봉투에 닿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간결하게 적힌 몇 줄의 문장이 나타났다. 부디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아무런 설명도, 변명도, 흔적도 없었다. 오직 절박한 부탁만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편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전등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그 어떤 비즈니스 위기나 개인적인 비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의 무표정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빗소리, 아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강지훈은 거대한 충격 속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고요한 무덤에 5개의 작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차고 안을 휘젓던 광풍이 잦아들고 빗줄기는 가늘어져 처마 끝에서 낙숫물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에 뿌리째 뽑혀 낯선 땅에 던져진 고목처럼.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성적인 판단은 단 하나를 가리켰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고 법이며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었다. 아이들은 전문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자신은 이 비현실적인 혼란에서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갓난아기들의 작고 무력한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잦아들고 지친 숨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순간 그의 기억, 저편에서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10여 년 전 처음으로 딸 서아를 품에 안았을 때의 느낌. 너무나 작고 부서질 것 같아 온몸이 떨렸던 기억. 딸의 따뜻한 청과 부드러운 살결.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을 뻔했다. 죽은 딸의 환영이 5 아기들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만약 서아가 살아있었다면, 저 아이들처럼 저렇게 무력하게 버려졌다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경찰, 그리고 시스템,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름 없는 보육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될 터였다. 과연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일까?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시스템의 냉혹함을 피부로 느꼈다. 그가 평생을 지배하고 이용해왔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다. 밤의 어둠이 걷히고 차고의 창문으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었다. 잿빛 새벽은 그에게 결단을 재촉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은 112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다. 단축번호 1번. 지난 수십 년간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윤 집사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잠기지 않은 언제나처럼 침착한 목소리였다. 지우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윤 집사, 지금 당장 저택으로 와주게. 아무에게도, 심지어 경호팀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는 못했다. 윤 집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는 절대적인 신뢰를 담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른 번호를 눌렀다. 그의 개인 변호사이자 금고지기인 김민준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지시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프로다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신생아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 목록을 나열하며 오늘 아침 안으로 가장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저택에 배달되도록 지시했다. 모든 통화를 마친 지훈은 다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그의 손은 이제 5 아이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이것이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강렬한 예감이 들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집사가 빗물에 젖은 채 조용히 차고로 들어섰다. 그는 바구니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이 아이들은... 지훈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일단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네. 저택 별채에 있는 게스트 스위트가 좋겠어.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니. 2명의 중년 남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바구니를 하나씩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폭탄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아이들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였다. 평생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거대한 조직을 지휘해왔던 강지훈에게 이 작은 바구니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별채의 가장 호화로운 스위트룸이 순식간에 임시 신생아실로 변했다. 최고급 실크 시트가 깔린 침대 위로 담요와 기저귀들이 널렸다. 윤 집사는 능숙하게 방의 온도를 조절하고 가습기를 틀었다. 지훈은 그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진정한 혼돈은 김 변호사가 보낸 물품들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거대한 상자들 안에는 분유, 젖병, 기저귀, 물티슈, 아기 옷 등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육아용품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들이 하나둘 깨어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울자 다른 아이들이 따라 울었다. 순식간에 방 안은 5명의 아기가 내는 고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훈과 윤 집사는 패닉에 빠졌다. 거대 기업의 회장과 그의 노련한 집사는 우는 아기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회장님, 아이들이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윤 집사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지훈은 분유통을 집어들었다. 설명서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했다. 물의 온도, 분유의 양, 젖병 소독,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암호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첫 번째 분유 타기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물은 너무 뜨거웠고 분유는 제대로 녹지 않았다. 그들이 허둥대는 사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돈도 권력도 통하지 않는 5개의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
지친 윤 집사가 다른 아이들을 달래는 동안 지우는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기는 그의 품에 안기자 잠시 울음을 멈췄다. 아기는 눈물로 젖은 커다란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 맑고 순수한 눈동자 앞에서 지훈은 자신의 더럽고 공허한 삶이 남김없이 비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어색하게 아기를 토닥였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기의 작은 손이 뻗어나와 그의 셔츠를 붙잡고 있던 굵은 손가락 하나를 꼭 쥐었다. 아주 작은 힘이었지만 그 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듯 짜릿한 감각이 그의 팔을 타고 심장까지 흘러들었다. 1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그의 심장 속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아기는 그의 손가락을 쥔 채 안심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지훈의 입게도 그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에 나타난 적 없었던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였다. 강지훈의 세계에 생긴 균열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외부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 첫 번째 파동을 감지한 사람은 그의 비서실을 총괄하는 최민아 비서였다. 10년 넘게 그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그녀에게 강지훈은 예측 가능한 알고리즘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최근 며칠 그 알고리즘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분 단위로 짜인 그의 스케줄이 아무런 예고 없이 무너졌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화상회의가 회의 시작 10분 전에 긴급한 개인 사정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취소되었다. 최 비서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무리 강철 같은 회장이라도 가끔은 지칠 수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그는 오후 늦게까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회사에 있을 때도 종종 휴대폰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결정적인 의심은 법인카드의 온라인 결제 내역에서 시작되었다. 최 비서는 월말 보고를 위해 내역을 정리하던 중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최고급 와인이나 미술품 대신 목록을 가득 채운 것은 신생아용 프리미엄 분유 대량 구매, 친환경 기저귀, 박스 주문, 유아용 청개 및 의약품 같은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제는 여러 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배송지는 모두 회장의 개인 저택이었다. 최 비서는 혼란에 빠졌다. 그 냉정하고 고독한 남자에게 악이라니.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걸까? 소문은 꼬리를 물고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의 의심이 싹틀 무렵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한 여자가 거대한 벽에 작은 망치를 두드리고 있었다. 시사주간지 위클리 트루스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박수진. 그녀는 대한민국 상위 1% 재벌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집요한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사냥감 목록 최상단에는 늘 강지훈의 이름이 있었다. 완벽한 자기관리, 흠잡을 데 없는 경영 능력,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사생활. 그는 뚫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철옹성이었다. 수지는 그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을 거라 확신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러던 중 강지훈의 주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가 운영하는 JK그룹의 주가가 미세하게 요동쳤고 그가 갑작스럽게 중요한 약속들을 취소하고 있다는 정보가 그녀의 정보원들을 통해 들어왔다. 동물의 예민한 후각처럼 수진의 기자적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취재에 착수했다. 먼저 JK그룹에서 최근에 퇴사한 직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회장님이 변했다고 말했다. 늘 냉정하던 그가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사소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강지훈의 저택 주변을 탐문했다. 거대한 담장과 철통 같은 보안은 접근을 불허했지만 포기할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택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색에 접근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을 붙였다. 요즘 그 집 특별한 거라도 시키나요? 기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글쎄요, 저야 그냥 문 앞에 두고 오니까. 근데 이상하긴 해요. 며칠 전부터 아기용품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더라고요. 그것도 최고급으로만. 누가 보면 신생아 5은 키우는 줄 알겠어요. 신생아 5. 그 말은 수진의 뇌리에 번개처럼 박혔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지훈, 그리고 비밀스러운 아기.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특종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저택이 잘 보이는 언덕에 차를 세우고 잠복에 들어갔다. 바로 그날 오후, 저택 안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5아이 중 유난히 체구가 작았던 한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윤 집사는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아기가 열이 펄펄 끓습니다. 어서 돌아오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지금 JK그룹의 명운이 걸린 이사회에 참석 중이었다. 적대적 M&A 세력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박사에게 연락하게. 내가 허락했다고 하고 최대한 조용히 별채로 들여보내게. 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지. 전화를 끄는 지훈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회의실 안에서는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온 신경은 저택의 작은 아기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이 아이의 뜨거운 이마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 집사는 다급하게 주치의인 김 박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시했다. 정문이 아닌 정원 뒤쪽에 작은 문으로 들어올 것, 경호팀의 눈을 피할 것. 잠시 후 왕진 가방을 든 김 박사가 마치 첩보원처럼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은 언덕 위 차량 안에서 망원 렌즈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박수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울렸다. 의사가 비밀스럽게 재벌 회장의 자택을 방문한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녹초가 된 지훈이 차를 몰아 저택으로 돌아왔다. 김 박사는 아이에게 해열 주사를 놓고 돌아갔고 아이의 열은 다행히 내리기 시작하겠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문으로 향하던 그의 앞을 한 여자가 그림자처럼 막아섰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탐사보도 기자 박수진.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이 날카로웠다. 지훈은 차를 세웠다.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갔다. 수진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굳은 표정의 지훈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지훈의 귀에 파고들었다. 강지훈 회장님, 그 저택 안에 숨기고 있는 비밀이 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이 모르는 아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진실입니까? 박수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지훈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표정은 10년 넘게 훈련된 완벽한 포커페이스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지진이 일고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갔다. 부인할 것인가? 위협할 것인가? 회유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박수진 같은 기자는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그는 가장 그다운 방식을 택했다. 박 기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당신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근거 없는 의혹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더 이상 선을 넘는다면 나 역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이라는 단어에 힘을 실어 말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창을 올렸다. 차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저택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룸미러를 통해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는 박수진의 모습을 보았다. 일시적인 후퇴일 뿐. 결코 포기가 아니라는 눈빛이었다. 저택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김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위클리 트루스, 박수진 기자, 스토킹 및 사생활 침해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준비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그는 폭풍을 막기 위해 일단 방파제를 쌓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을. 박수진이라는 외부의 위협은 역설적으로 지훈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기자 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야만 했다. 그의 세상은 이제 JK그룹의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별채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5 아이를 지키는 것으로 재편되었다. 그날 이후 그의 서재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가 놓여있던 자리에는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백과, 신생아 응급대처법 같은 책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변동, 그래프를 분석하던 그 열정으로 아기들의 수면 패턴과 수유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익명의 존재로 둘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주기로 결심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는 며칠 밤낮을 고심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이라는 아내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품에 안겼던, 그에게 10년 만에 미소를 선물했던 아기에게는 하은 샤엔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여름날의 햇살 같은 은혜라는 뜻이었다. 열이 나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작고 약한 아기에게는 서연 루이환이라 이름 붙였다. 상서롭고 예쁘게 자라달라는 염원이었다. 유난히 눈빛이 깊고 차분했던 아기에게는 지우츠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로운 단비가 되라는 의미를 담았다. 힘차게 울고 발길질하던 건강한 아기는 민서 민슈, 옥돌처럼 귀하고 반짝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마지막으로 웃는 모습이 아내를 쏙 빼닮은 아기에게는 예진 이첸, 보배처럼 소중한 재주를 가진 아이로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불러주자 아이들은 더 이상 그에게 우연히 떠맡게 된 책임이 아니었다. 혜은이, 서연이, 지우, 민서, 그리고 예진이. 그들은 이제 그의 세상에 속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도 울고 웃는, 영락없는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은 지훈에게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칭얼대는 예진이를 안고 방을 서성이고 있었다. 아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그의 턱에 닿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감촉이었다. 그의 기억은 순식간에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어린 딸 서아를 목마 태우고 정원을 거닐던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서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그의 뺨을 간지렸다. 그때 서아는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아빠, 세상에서 아빠 목이 제일 높고 제일 좋아요. 그동안 서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끔찍한 교통사고의 이미지와 함께 찾아와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예진이의 온기를 통해 그는 고통이 아닌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진이에게 속삭였다. 예진아, 너에게는 아주 예쁜 언니가 있었단다. 이름은 서아야. 언니도 너처럼 웃는 게 참 예뻤는데.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서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놓았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그의 다쳤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강지훈의 변화는 회사의 직원들이 가장 먼저 느꼈다. 얼음 황제라 불리던 그에게서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직원들을 숫자로 보지 않았고, 육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직원의 사정을 듣고는 특별 휴가를 지시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최 비서는 긴급 결제 서류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지훈은 태블릿 PC를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최 비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흑잇 화면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주식 시세나 재무제표 대신 똑같은 베넷 저고리를 입은 5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잠든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최 비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다. 그날 밤 지우는 아이들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윤 집사가 정성껏 꾸민 방은 이제 완벽한 아기 방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5개의 작은 침대에서 아이들이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훈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텅 빈 성과 같았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털터리였다. 이 작은 생명들이야말로 신이 그에게 보낸 마지막 기회이자 구원이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수진 기자가 위협해 와도, 세상이 그에게 손가락질한다 해도 그는 이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다. 그는 아이들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고 진정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것이 그의 남은 생을 걸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몇 주가 흐르는 동안 강지훈의 저택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자리 잡았다. 혼돈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예측 가능한 일과가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고 울었다. 지훈과 윤 집사는 서툴지만 점점 더 능숙하게 그 리듬에 맞춰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도 그런 평범한 날 중 하나였다. 아이들이 모두 낮잠에 빠진 고요한 시간. 윤 집사는 그동안 정신없이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처음 발견되었던 낡은 바구니들을 창고에 넣으려 했다. 바구니들을 하나씩 들어 옮기던 그의 손이 멈칫했다. 다른 4개와 달리 마지막 바구니가 유독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구니를 내려놓고 꼼꼼히 살폈다.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바닥 부분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두껍고 단단했다. 그는 바닥의 이음새 부분을 손으로 더듬었다. 얇은 천 아래로 딱딱한 판자가 만져졌다. 오랜 세월 다져진 그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그는 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지훈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 집사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뗐다. 이 바구니가 조금 이상합니다. 바닥이 마치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윤 집사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바구니를 건네받아 직접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확실히 이상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날카로운 편지칼을 꺼내 바닥의 천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천이 찢어지며 그 아래에 감춰져 있던 얇은 나무판이 드러났다. 판자의 가장자리에는 손톱을 넣어들어 올릴 수 있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지훈과 윤 집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방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홈에 손가락을 넣어 판자를 들어 올리자 딸칵 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2개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왁스로 단단히 밀봉된 편지 한 통과 검은색의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순간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첫 번째 편지가 그의 삶을 뒤흔들었다면 이 2번째 편지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 그는 윤 집사에게 눈짓했다. 나가서 아이들을 좀 살펴봐 주게. 아무도 이 방에 들이지 말고. 윤 집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지우는 위스키 병을 꺼내 스트레이트로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떨리는 손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밀봉된 왁스를 부수자 잘게 접힌 종이가 나왔다. 편지에는 빼곡하게 그러나 다급하게 쓴 송을시가 가득했다. 강지훈 회장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이수현. 비오젠 생명과학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비오젠. 그의 숙적이자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거대 공룡. 편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제가 남긴 아이들은 평범한 아기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비오젠이 극비리에 진행한 프로젝트 노아의 결과물, 불법적인 인간 유전자 실험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신약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훈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편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젠의 박동환 회장은 아이들을 실패한 샘플이라 부르며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피해기, 그 단어는 지훈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회장님, 당신이 비오젠과 적대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그들의 힘에 맞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함께 동봉한 USB에는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제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지훈은 한동안 미동도 없이 편지를 든 채 앉아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돌보던 아이들이 끔찍한 범죄의 증거이자 피해자였다니. 그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USB를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다가갔다. 전 세계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다고 알려진 국정원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된 컴퓨터였다. 몇 단계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는 USB를 포트에 꽂았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NOAHO Project Data, Clinical Trials Log, Subject Alpha to Epsilon Video.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영상 파일 하나가 열렸다.
화면에는 방음 처리된 실험실과 차가운 표정의 연구원들이 보였다. 그들은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들을 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데이터를 읊었다. 피험체 감마, 약물 투여 후 뇌파 활동 100개의 10% 증가. 하지만 정서적 불안정성 동반 상승. 피험체 델타, 인지 능력 발달 속도 표준치 대비 3배. 단계, 면역체계 약화 부작용 발견. 그들은 아이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오직 알파 베타, 감마 같은 기호로 칭할 뿐이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비오젠의 박동환 회장이 나타났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했으니 이제 샘플들은 조용히 정리하도록 하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지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가 지금 손에 쥔 것은 비오젠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5아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증거이기도 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그는 잠든 하은이, 서연이, 지우, 민서, 그리고 예진이의 얼굴을 차례로 내려다보았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이었다. 이 작은 천사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아기에 맞서 싸워온 생존자들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부성애를 넘어선 약한 자를 지키려는 절대적인 의지였다. 그의 눈빛에서 이전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적을 향한 냉혹하고 강철 같은 결의가 깃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육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후 강지훈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전략가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종이 위에 적의 이름을 썼다. 비오젠. 그리고 그 옆으로 박동환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그는 그들의 힘을 분석했다. 막강한 자금력, 정관계에 뻗어있는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였다.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지루한 법정 공방은 몇 년이 걸릴지 몰랐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너무나도 컸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다. 적이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 그들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것.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용한 기습 공격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칼잡이가 필요했다. 가장 날카롭고 가장 집요하며 가장 무자비한 펜을 가진 사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전 자신의 성문 앞에서 그를 취조하듯 노려보던 그 눈빛. 위클리 트루스의 박수진 기자. 그녀는 적이었지만 동시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아군이 될 수도 있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굴에들이는 격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였다. 그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 번호로 직접 그녀에게 연락했다. 수화기 넘어 박수진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강지훈 회장님이시군요. 접근금지 신청은 잘 되어 가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선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도발에 응수하지 않았다. 만납시다, 박 기자. 당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이야깃거리를 주지. 약속 장소는 지훈이 정했다. 화려한 호텔 라운지가 아닌 인사동의 낡고 허름한 찻집의 별실이었다.
비밀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약속 시간 정각. 박수진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예상대로 혼자였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그녀는 지은의 맞은편에 앉으며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제가 왜 당신을 만나야 하죠? 회장님 돈으로 제 입을 막으시려고요. 아니면 협박이라도 하시려고. 그녀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지우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 박 기자, 나는 당신의 입을 막으러 온 게 아니오. 오히려 당신의 펜을 빌리러 왔지. 돈이 아니라 진실을 무기로 말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그토록 쫓던 내 비밀, 그 진실을 알려주겠소. 그는 개인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문서 하나가 띄워져 있었다. 프로젝트 노아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수많은 전문 용어와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검게 가려져 있었다. 이게 뭐죠?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비오젠이 지난 몇 년간 극비리에 진행해온 불법 인체 실험 보고서요. 그들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 인위적으로 천재를 만들려 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저질렀어. 지우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출생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뺐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진실만 보여줘야 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 실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어. 비오젠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들을 찾고 있고, 수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저택으로 배달되던 엄청난 양의 아기용품, 비밀리에 저택을 드나들던 의사, 그리고 강지훈의 변화. 그가 보호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은 바로 아기들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왜 저죠? 회장님의 힘이라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진위를 떠보기 위함이었다. 박 기자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싸움에서 타협할 생각이 없어. 비오젠이라는 거대한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당신처럼 집요하고 정의로운 칼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지훈의 대답은 계산된 것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녀의 기자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특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지훈이라는 재벌의 손에 휘둘릴 수도 있는 위험한 함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쳐왔다.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이 말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그가 피해자들을 언급할 때 보였던 미세한 분노와 고통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위험한 도박에 그녀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좋습니다. 협조하죠. 그녀의 말에 지훈의 표정에 미세한 안도의 빛이 스쳤다. 수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이 주는 정보만 받겠지만 때가 되면 저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단 하나의 편집이나 검열도 없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 방식대로 기사화할 겁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맹인 동시에 경고였다. 자신은 결코 강지훈의 장기말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약속하지. 박 기자의 펜이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될 거요. 수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단단하게 맞물렸다. 대한민국 재계의 그림자 속 제왕과
그 그림자를 파헤치는 빛의 투사.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이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비오젠의 회장 박동환은 그의 초현대적인 사무실 꼭대기층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이는 보석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더 멀리, 더 어두운 월릿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사라진 연구원 이수연과 그녀가 가지고 달아난 치명적인 데이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아직도 흔적을 못 찾았나.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수연은 마치 증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 강지훈 회장의 저택 근처에서 끊겼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동환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역시 강지훈이었다. 평생을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숙적.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강지훈의 선전포고라는 것을. 박동환은 전쟁을 피하지 않는 자였다. 오히려 즐기는 자에 가까웠다. 강지훈의 모든 것을 감시해 그는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해킹팀을 동원해서 JK그룹의 서버를 샅샅이 뒤져 탐정들을 붙여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 언론에는 JK그룹의 자금난에 대한 루머를 슬쩍 흘리고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의 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비오젠의 해커들은 JK그룹의 철통 같은 방화벽에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정체불명의 파파라치들이 강지훈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증권가에서는 출처 불명의 악성 루머가 퍼져나가 JK그룹의 주가를 위협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저택 지하에 마련된 자신만의 작전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비오젠의 공격 패턴과 주가 변동 그래프, 그리고 저택 주변에 CCTV 화면을 띄우고 있었다. 그는 박수진과 보안 메신저를 통해 쉴 새 없이 정보를 교환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에 가까웠다. 지훈이 적의 공격을 예측하고 방어막을 치면 수진은 그 틈을 파고들어 비오젠의 내부를 흔들었다. 전 연구원 한 명과 접촉 성공했어요. 어느 날 밤 수진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박동환 회장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퇴사한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증언할 용의가 있지만 가족의 안전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훈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내가 안전을 보장하겠소. 김 변호사를 통해 안전가옥과 신분 변경 프로그램을 지원할 테니 그를 설득하시오. 그의 증언이 우리에겐 결정적인 무기가 될 거요. 그들의 위험한 공조가 계속되는 동안 지훈의 저택 안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는 사령관이었지만 밤이 되면 다섯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는 평범한 아빠로 돌아왔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한 손으로는 이유식을 숟가락으로 뜨고 다른 한 손으로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수진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비오젠 측 해커들이 부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노리고 있어요. 방화벽이 거의 뚫리기 직전이에요. 그건 믿기요.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이유식을 뱉어내는 민서의 입을 닦아주었다. 자, 민서야. 아빠 보고 해봐. 한 입만 더 먹자. 그는 다시 수진에게 말했다. 진짜 목표는 서울 본사의 회계 서버일 거요. 그쪽 방어벽을 최고 레벨로 올리시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었다. 한쪽 귀로는 수조 원이 오가는 기업 전쟁의 향방을 듣고 다른 한쪽 귀로는 아이들의 옹알이를 들었다.
이 기묘한 이중 생활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적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며칠째 저택이 보이는 길가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다. 윤 집사는 통신 점검을 하러 왔다며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유심히 살피던 인부의 눈빛이 수상했다고 보고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JK그룹 타워의 회장실에서 터졌다. 지훈의 보안팀이 정기 점검 중 그의 책상 밑에서 최첨단 도청 장치를 발견한 것이다. 군용으로나 쓰일 법한 고성능 장비였다. 박동환이 이제는 선을 넘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위협은 이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실이 되어 그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그날 밤 지훈은 아이들의 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침실로 돌아왔다. 자정 무렵 그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태블릿 화면에 조용한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다. 저택의 주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신호였다. 지훈이 만약을 대비해 비밀리에 설치해둔 독립적인 예비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챙겨 입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당황이나 공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결의만이 있었다. 그는 윤 집사의 방으로 가 그를 깨웠다. 왔네. 계획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패닉룸으로 가게.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되네. 윤 집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지훈은 복도에 장식되어 있던 묵직한 청동 조각상을 손에 들었다. 훌륭한 둥이가 될 터였다. 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거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일부러 2층 복도에서 소리를 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침입자들이 계단으로 향하는 순간 그는 어둠을 틈타 그들의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의 뒤통수를 향해 망설임 없이 청동 조각상을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이 쓰러졌다. 나머지 침입자들이 놀라 돌아보는 순간 지훈은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후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소란을 피우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남은 침입자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듯 잠시 우왕좌왕하더니 이내 쓰러진 동료를 끌고 조용히 퇴각했다. 그들의 목적은 살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회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요란한 싸움은 그들에게도 불리했다. 침입자들이 사라진 후 지훈은 부서진 복도 한가운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싸움의 흥분보다 더 큰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적들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침입자들이 사라진 저택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드레날린이 겉히자 강지훈의 온몸을 차가운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부서진 복도에 서서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했다. 아무리 높은 담장을 쌓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도 아이들을 향한 위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성혁은 침범당했다. 잠시 후 긴급 호출을 받은 김민준 변호사가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난장판이 된 현장을 보고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다. 회장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도피 계획이었다. 스위스에 신뢰할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해줄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한국에 남아 비오젠을 상대하시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지만 그 말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아이들을 영원히 떠나보내라는 뜻이었다. 이름도 모르는 타인의 손에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고 자신은 다시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으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김 변호사가 그의 고통을 읽은 듯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이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회장님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리는 김 변호사의 말이 옳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또다시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다. 10년 전에 그 끔찍한 상실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그는 지독한 딜레마 속에서 밤새 고뇌했다. 결국 그는 지쳐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그는 사고가 나던 그날의 도로 위에 서 있었다. 부서진 차와 핏자국, 지독한 절망감이 그를 덮치려는 순간 그의 아내와 딸 서아가 나타났다. 그들은 피를 흘리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따스한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괜찮아요, 여보. 그리고 그녀는 저택의 방향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5아이가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다. 딸 서아는 그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아빠, 동생들이 아빠를 기다려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와 딸의 모습은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지훈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명료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아이들을 어딘가로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싸울 것이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것만이 그의 새로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기자.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됐소.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수화기 너머의 수진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즉시 알아차렸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비오젠이 곧 신약 발표를 위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 거요.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지.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터뜨릴 거요. 박동환이 스스로 쌓아 올린 무대 위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거요. 수진은 그의 대담한 계획에 숨을 삼켰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비오젠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가 될 터였다. 그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정의를 향한 갈망이 끌어올랐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의 모든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했고 수진은 그녀의 모든 인맥과 취재 능력을 쏟아부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했다.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지훈은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온전히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의 안전한 정원으로 나갔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을 뒹굴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찼다. 그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작은 손짓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다.
이것은 평화로운 일상과의 작별 인사였고, 동시에 반드시 이 평화를 되찾아오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다. 그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이들을 모두 거실의 넓은 카펫 위에 모았다. 장난감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그는 5 아이를 모두 품에 안았다. 아이들은 그의 품 안에서 안심한 듯 온갈거렸다. 그는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연아, 서연아, 지우, 민서, 그리고 예진아. 내일은 아빠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란다. 무서워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도 슬픈 약속이었다. 결전의 날, 서울의 아침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강지훈의 저택 지하 작전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은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기술팀은 만반의 준비를 마친 채 그의 최종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지운 채 오직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같은 시각, 비오젠의 신약 발표회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박수진은 다른 기자들 틈에 섞여 무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단순한 취재 도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작전의 방아쇠였다. 대기실에서 박동환 회장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오늘 그는 자신이 개발한 기적의 신약을 세상에 공개하며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영웅이 될 터였다. 그는 곧 닥쳐올 자신의 파멸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마침내 화려한 조명과 함께 기자회견의 막이 올랐다. 사회자의 웅장한 소개와 함께 박동환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는 연단에 서서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인류애와 진보, 그리고 질병 없는 미래와 같은 거창한 단어들을 동원하며 청중을 현혹했다. 그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신약의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는 화려한 그래픽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박수진은 그의 위선적인 연설을 들으며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는 손안의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지훈과 약속한 신호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동환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수진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그녀를 지목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신약에 대한 질문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날카로웠다. 박동환 회장님, 프로젝트 노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간 박동환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 이름은 극소수의 내부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프로젝트명이었다. 그의 당황한 표정이 스크린에 클로즈업되는 순간 수진은 약속대로 안경을 살짝 고쳐 썼다. 신호였다. 지하 작전실에서 라이브 영상을 지켜보던 지훈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지금 시작해. 다음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박동환의 뒤편에서 화려한 영상을 쏘아내던 거대한 스크린이 일제히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검은 화면 위로 하얀 글씨가 나타났다.
프로젝트 노아 최종 보고서. 모두가 숨을 죽였다. 스크린에는 보고서의 내용이 한 페이지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 비윤리적인 임상시험. 그리고 화면은 끔찍한 실험실의 영상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연구원들의 냉혹한 목소리는 음성 변조 없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피험체 엡실론, 폐기 절차 진행 바람. 프로젝트의 흔적은 모두 지워야 합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무대로 뛰쳐나가려 했다. 투자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동환의 서명이 들어간 피험체 처리 지시서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그의 위선적인 제국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박동환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는 순간 혼란스러운 인파를 가르고 한 남자가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정의의 집행관처럼 보였다. 그는 망연자실한 박동환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은 방금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한 기업의 추악한 민낯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즈니스 경쟁자가 아니라 한 명의 보호자로서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카메라 렌즈를 향했다. 저는 이 끔찍한 범죄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한 보호자가 될 것을 맹세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제 아이들로 정식 입양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의 선언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가운 기업가로 알려진 남자가 가장 뜨거운 가슴을 가진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장내의 모든 소란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에 문이 열리며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다. 박수진 측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박동환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경찰의 손에 연행되었다. 모든 카메라가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무대 중앙에 홀로 서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강지훈. 그는 더 이상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5 아이의 아빠이자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승리한 영웅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강지훈의 저택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 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한때는 살아있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차가운 박물관 같던 공간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들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정원의 푸른 잔디 위에는 알록달록한 미끄럼틀과 그네가 설치되었다. 거실의 값비싼 미니멀리즘 소파는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푹신한 패브릭 소파로 바뀌었고 벽에 걸려있던 유명 작가의 추상화 대신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손바닥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오젠 사건 이후 강지훈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모두 이겨내고 5 아이들의 정식 친권자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세상은 그의 용기 있는 선택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그는 얼음 황제라는 낡은 별명 대신 국민 아빠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지훈 그 자신에게 찾아왔다. 그는 JK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신이 많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겼다. 이제 그의 직업은 회장이 아니라 5 딸의 아빠였다. 그의 하루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아빠 서연이가 내 로봇 뺏어갔어. 아니야, 지우가 먼저 내 인형 망가뜨렸단 말이야.
그는 장난감을 두고 다투는 딸들을 중재하고 서툰 솜씨로 머리를 빗겨주고 작은 신발에 끈을 매주며 하루를 보냈다. 1년 전의 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다. 그는 이제 JK그룹의 회장이기 이전에 하은, 서연, 지우, 민서, 그리고 예진의 아빠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이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도 자랑스럽고 행복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정함과 고독함 대신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오늘은 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이었다. 지우는 거창한 파티 대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조촐한 가든 파티를 열기로 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익숙한 차 한 대가 저택 안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수진 기자였다. 수진 이모 아이들은 그녀를 발견하자마지 약속이라도 한 듯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이제 특종을 쫓는 날카로운 기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정한 이모였다. 그녀는 능숙하게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생일 선물을 건넸다. 수진은 비오젠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자 중 한 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1년 전에 상상이나 했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아이들의 수호천사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친구 이상의 동지애와 깊은 신뢰로 다져진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시선 속에는 지난 1년간 함께 겪어온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생일 케이크였다. 커다란 케이크 위에는 5개의 작은 촛불이 빛나고 있었다. 지훈과 수진, 그리고 평생을 이 집과 함께한 윤 집사가 아이들 곁에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윤 집사의 눈에는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케이크를 망가뜨리고 얼굴에 크림을 잔뜩 묻히며 즐거워했다. 지훈은 카메라를 들어 그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한 장 한 장 사진에 담았다. 그는 더 이상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행복의 중심에서 직접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사진을 찍던 그의 머릿속에 1년 전 그날 밤이 스쳐 지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미친 듯이 쏟아붓던 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차고 안의 울음소리. 그는 깨달았다. 그날 밤의 소리는 불행의 전주곡이 아니라 행복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였다는 것을. 그것은 그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생명의 소리였고 텅 빈 그의 삶을 가득 채워준 가족의 목소리였다.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5명의 작은 천사들을 모두 품에 안았다. 그의 옆에는 수진이 다가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웃고 있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불완전한 개인들이 모여 완벽한 가족을 이룬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었다.